하우스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뷰는 매달 발표가 됩니다. 양이 한 3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하우스뷰 첫 2장에 걸쳐서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약 첫 번째 장에는 거시경제 자산배분,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각 개별 자산에 대한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 그리고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우스뷰 선정 절차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하우스뷰는 총 4단계에 걸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4개 계열사, 그리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토의와 협의를 거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투자상품 전략단장이신 심상영 부행장님께서 의장으로 있는 이 자산배분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하우스뷰 요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와 전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를 주목해 주십시오. 왼쪽 그래프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을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초부터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때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4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S&P 500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산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관심은 과연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연준 위원 대다수가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연준 의사록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연내에 테이퍼링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쪽에 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연내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행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9월 FOMC 때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그 미국 고용은 23만 5천 명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난달 7월에 미국 고용 증가 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70만 명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고용과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 8월 미국 고용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이거를 고려해보면 연준이 8월 고용 부진을 테이퍼링 시기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테이퍼링 시기가 다소 좀 지연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은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연내에 테이퍼링은 시작이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고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예상외로 차분한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와 기준금리 인상과는 선을 긋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의 고용 인원과 미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함께 그려놓은 것입니다. 일단 2007년, 8년 이 당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고용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고용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이 회복되는 시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까지 도달했던 시기는 보시는 것처럼 2013년과 2014년 사이입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점은 그보다 1년 정도 후인 2015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과거 미국이 위기를 겪었을 때 고용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이상 기준금리를 서둘러서 올렸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고용은 회복 양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고용 수준에는 약 800만 명이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고용 회복 속도라고 한다면 내년 3, 4분기 전후로 미국 고용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기준금리 인상 시기 내지는 논란이 좀 불거질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고 충분히 회복된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성급하게 올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입장은 2023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것이고 저희 역시 2023년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7일 미 연준 의장인 파월이 잭슨 홀이라고 하는 그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내용은 앞으로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파월 의장이 고용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테이퍼링을 좀 더 세게 한다는 의미 아닐까? 내지는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상한다는 의미 아닐까? 라고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왼쪽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요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물가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연준 내의 일부 매파적인 위원들도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잭슨 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파월이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이 부재하다. 두 번째, 최근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고물가 제품들의 경우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세 번째, 임금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 네 번째, 글로벌 저물가 요인이 여전히 많다. 이 4가지 이유를 들어서 파월은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고 경제의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안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입니다. 지금 현재 한은 총재이신 이주열 총재 언급 그리고 한은의 내부 뉘앙스를 보게 되면 한은 이주열 총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고 저희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주열 총재 임기가 내년 3월에 끝이 납니다.
내년 3월까지 남아있는 금통위는 4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인 10월, 죄송합니다. 11월, 그리고 내년 1월, 2월 4차례 불과합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 한다면 시기적으로 내년은 적절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내인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9월 달에 금통위가 없습니다. 8월에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8월에 이어서 바로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게 되면 11월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두 번째 관심은 한국은행이 어느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입니다. 왼쪽 그래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전보다 못 올리게 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이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보다는 올리지 못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로 봅니다. 이 직전 기준금리 고점은 보시는 것처럼 2019년이었습니다. 이때 1.75%였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더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보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고점은 1.5%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 지난해 초가 되겠습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였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코로나 직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국은행은 1.25 혹은 1.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차트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명시적인 그리고 숨어있는 이유가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 뜻은 저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는 차입을 통해서 자산을 매입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 현상이 우려스럽다라는 점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는 이 두 지표,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쉽게 완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크게 꺾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주식 매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각 연도별로 외국인의 한국 주식의 매수 매도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매도했을 때가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였었습니다. 이때 한 400억 달러 가까이 한국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한국 주식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한 3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매도 속도라고 하면 올해 외국인 주식 매도 금액은 지난 2008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흥시장에 대한 불안, 그리고 한국 고유 요인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차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좀 굵은 회색 라인선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이유로 추정되는 이유들, 테이퍼링이라든지 신흥시장 불안, 반도체 업황의 불투명성, 이것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쉬어가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환율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앞서 올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도한 물량이 3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숫자는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중국 경기 둔화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왼쪽 차트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주요 실물 지표 추이입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실물 지표들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투자, 광공업 생산 모두 둔화되고 있고, 빨간 라인선 제조 PMI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시장에서는 PMI 지표를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PMI 지수가 경기를 예측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PMI 지표의 변동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작년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보이십니까? 작년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당시보다도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의 경기 둔화는 조금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일단 주식시장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지급 준비율입니다. 이미 중국은 7월에 지급 준비율을 한 차례 인하하면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9월에 추가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급 준비율 인하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책 금리도 연내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 정책도 소비 진작을 위해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물론 심각하지만 중국 정책이 내놓을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전략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가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소폭에 그쳤고 회복력도 매우 빨랐습니다. 반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고점을 회복을 하지 못했고 변동성도 컸고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소폭 반등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됐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해소돼 버렸기 때문에 신흥시장은 조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 펀더멘탈이나 기업이익, 여러 재반 여건들을 봤을 때는 신흥국보다는 여전히 선진국이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 투자전략팀에서는 주식 내에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EPS는 정체 양상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EPS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진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대비해서 신흥국과 대비해서 선진국의 경기 여건이라든지 기업 이익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선진 시장은 유망한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한국 코스피와 한국 수출액을 함께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 수출액과 코스피는 거의 동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 말은 한국 수출이 안정적이면, 한국 수출이 호조면 코스피는 별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 8월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한국 수출액이 530억 달러였었습니다. 이거는 관세청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수출액은 연간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고려해 보면 한국의 코스피는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연말까지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와 코스피 주가를 제가 함께 그려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가량 되게 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고 여전히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1월, 2월 달 삼성전자가 한 9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한국 코스피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하반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레인지는 3,100에서 3,300입니다. 업사이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수출이 여전히 견조합니다. 자, 이걸 고려해 보면 한국 주식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국 코스피는 3,100, 3,300 수준에서 조금 이제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테이블 한번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선진국과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펴고 있느냐, 긴축적으로 펴고 있느냐를 구분해서 내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입니다. 가장 강한 긴축을 하고 있는 나라는 신흥국인데 어떤 나라들이냐면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헝가리, 체코, 칠레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미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 나라들은 4번 가까이 올렸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강한 쪽의 긴축 스탠스로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동남아 국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동남아 국가 중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 일부 취약 신흥국을 빼고
아시아 신흥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나라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억제를 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억제를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논란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23년으로 기대가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와 가장 경제적인 연관도가 높은 중국이 통화 완화로 선회한 시점에서 이 한국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것이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적절했는지 아니면 부적합했는지 좀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앞으로 더 올릴 것 같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상승 압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채권은 비중을 축소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채권 투자에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한다면 듀레이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8월 한 달 동안, 지난달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의 하락폭, 상승 하락폭을 비교한 겁니다. 한국 원화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8월 한 달 동안 통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환율 상승폭이 가장 컸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수출이나 이런 경기 펀더멘탈을 봤을 때 홍콩이라든지 인도, 타이완 이런 나라들보다 통화 가치 하락이 이렇게 심했어야 되는가 약간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으로는 8월 한 달 동안의 통화 가치 하락폭은 과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 그 정도 환율을 보기는 저희 판단으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한 1160원 내외에서 조금 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오른쪽 차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파란색 라인 차트는 달러화 지수입니다. 이 달러화 지수는 상승하면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락하면 달러 약세를 의미합니다. 8월 달러가 강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이 공개되면서 결과가 공개되면서 달러는 강세에서 약세로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 라인선은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달러 지수 전망치입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일단 달러 강세 모멘텀은 앞으로는 약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의견이고 저희 역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단 달러 강세 모멘텀도 좀 제한되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고 원달러 환율도 8월에는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지만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자료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